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 또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급기야 지도부가 해당 의원을 제명하겠다라는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뒷말이 많습니다. 이게 벌써 작년 12월이라는 건데 대선을 앞두고 쉬쉬하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제명 결정을 발표한 것 아니냐라는 뒷말도 많습니다. 잠시 후에 어떻게 된 일인지, 왜 이런 일이 계속 민주당에서 되풀이 반복되는 건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민주당에서 또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급기야 삼선의 박완주 의원, 해당 의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제명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쉬쉬하다가 이제서야 뒤늦은 뒷북조치한 건 아니냐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왜 자꾸 이런 일들이 민주당에서만 반복되는 건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59조. 동아일보 8면이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59조.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어떤 숫자일까요? 함께 보시죠. 소상공인의 최대 1,000만 원, 택시 버스기사 200만 원 지급, 첫 국무회의에서 59조 추결하는 의결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수고용 프리랜서에게는 100만 원, 저소득층에게도 최대 100만 원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역대 최대 추경 규모입니다. 59조. 지방선거용 돈풀기 아니냐, 민주당은 비판. 윤 대통령은 오늘 거시금융점검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프리랜서, 저소득층이 겪고 있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추경이다. 대통령 측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사슬. 경향신문이 오늘 쓰고 있는 기사인데요. 사슬. 이거 어떤 뉴스일까요? 함께 보시죠. 또 86그룹이 문제. 권력형 성범죄. 민주당에서 선거 때마다 86 운동권 그룹 이제 용퇴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쏙 들어가고 그런데 또 86그룹의 권력형 성범죄는 왜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 반복되는 걸까요? 86그룹의 문제입니까? 민주당의 문제입니까? 운동권의 문제입니까? 경향신문 아주 세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선거보다 반성과 쇄신이 시급해 보인다라고 비판합니다. 내로남불 성범죄당 5명을 지방선거 전략 수정은 불가피하다. 경향신문 지적입니다. 대여 주도권 경쟁도 악영향. 86그룹 입지 타격 입을 듯이라고 경향신문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이 추가 제스처도 논란입니다. 윤리위가 있는데 제소하지 않고 인권센터를 보내서 감싸게 한 거 아니냐. 결국에 제명이라는 건 그냥 허울 좋은 징계에 불과한 거 아니냐. 경향신문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하죠.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마스크. 한겨레신문 6면이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김정은이 이렇게 마스크 쓰고 나왔습니다. 코로나 확진을 북한이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의료체계 열악한 걸로 알려져 있고 제가 취재하기로도 북한에서 진작에 코로나가 발생한 걸로 확인이 됐는데 이제 와서 뒤늦게 코로나가 나왔다라고 북한이 나서는 이유는 뭘까?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도 공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김치코인. 이런 일이 있군요. 한국경제 기사 하나 볼 텐데 가상자산이라고 하고 코인이라고 하고 왜 안전자산이 아닌지에 대한 경각심이 드는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한국경제 2면에 오늘 자세히 쓰고 있는데 김치코인으로 알려져 있는 이 루나라는 암호화폐입니다. 하루아침에 99% 폭락을 했습니다. 이 코인판 리먼 사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래프 보십시오. 잘 나갔습니다. 비트코인이 주춤할 때도 이거 루나는 잘 나가는데 하루아침에 99%가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이 가상화폐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단면이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루나 맡기면 연 20% 이자 준다고 잘 나갔는데 폰지 사기 논란에 물량이 쏟아지니까 결국 종이장이 돼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시스템의 위험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기분 좋은 금요일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변호사, 젠틀맨 김광삼 변호사님, 국민의힘 후보로 전라도 순천에서 힘겹게 정치하고 있는 청년 정치인 천하람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용기 있게. 그리고 돌직구쇼 좌장, 서울시 정무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형주 의원님, 방송기자 출신의 요새 잘 나가는 변호사 장미 변호사까지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할 텐데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 무려 59조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 사진에 보이시듯 김 여사의 눈빛, 김 여사의 내조 어떤 영상일지도 함께 보시죠. 대통령 집무실 아마 새롭게 용산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집무실 곳곳 공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용산 집무실 저희 돌직구쇼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회의는 이제 프리스타일로 각자 복장도 자유롭게 하고 싶은 얘기 좀 하고 이 방 저 방 다니고 구두 밑창에 달아야 됩니다. 우리 방에도 뭐 벽이 없이 좀 수시로 와주시고 사실은 촉박이는 일부만 해놓고 좀 톡톡이랑 해주시면 좋아. 개방 얘기 보세요. 이게 하나가 답답하다고 마음부터 답답하고 편하게 일합시다. 어려운 여건에서 여러분 일하게 해가지고 나도 미안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열심히 좀 잘해줍시다. 자, 지금 대통령 집무실에 이제 구석구석이 하나하나씩 공개되고 있는데 천하람 당협위원장, 지금 이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하고 비서들이 일하고 참모들이 일하는 곳이 같은 층에 있잖아요. 그렇죠. 2층 집무실 위에도 있고 뭐 5층 집무실에도 같이 이렇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자주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보고 비서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보고 이렇게 좀 열심히 일합시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구조가. 네, 뭐 일하는 우리 참모들 입장에서 대통령께서 왔다 갔다 하시면 뭐 좋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굉장히 신경 쓰이겠죠. 예. 그렇지만 지금 청와대를 떠나서 이번에 용산 집무실로 이전한 그 주된 원인 자체가 그냥 일반 그 직장에서 일하듯이 일반 공무원들이 일하듯이 좀 편안하게 서로 소통도 적극적으로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자라는 거니까요. 저는 정말로 당돌한 비서관 뭐 행정관이 대통령실 문 똑똑 두드리고 들어가고 이런 장면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야, 말로만 비서관이- 하지 말고 예. 천하람 같은 비서관이 야 이건 아니다 해서 대통령님 나와보십시오 이렇게. 이거는 좀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저는 장면도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다음 날에 그 비서관의 책상이 없어졌더라. 뭐 이러면 안 되죠. 그럼 큰일 나죠. 예.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일한 사람들이 별로 화려하지 않다. 우리 업무 공간이 뭐 화면으로도 보셨겠지만 대통령 집무실은 그래도 좀 잘 꾸며놨는데 일하는 공간은 화려하지 않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은행 같기도 하고 그냥 일반 회사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막 불만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저거 자체가 그 대통령도 그 뭔가 어떤 권위주의적인 마인드를 내려놓는 예. 게 필요하지만 대통령실에 일하는 사람들도 옛날처럼 야 내가 청와대에서 일하니까 대단한 사람이야 구름 위에 떠 있는 사람이야라는 마음을 좀 내려놓고 예. 그냥 일반 공무원의 마인드로 일하는 것 자체도 저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저 벽도요. 저걸 이제 소위 이제 가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파티션. 그러니까 일반 그 사무실에서 파티션 세웠다 치웠다 세웠다 치웠다 하는 그 그냥 일반적인 그런 합판 같은 걸로 그냥 해놨네요. 네, 그리고 뭐 1인당 업무 공간 같은 걸 봐도 뭐 별로 안 넓어 보여요. 예, 그리고 뭐 의리의리하거나 뭐 이런 것도 없고 예. 그냥 정말로 일하는 것 같다. 일하는 분위기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노무현 대통령을 또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김영주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 새로운 용산 집무실 모습, 사무실, 일반 사무실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청와대와도 좀 많이 비교가 되네요.
구조적으로는 비교가 되지만 예. 업무 환경이 썩 안 좋아졌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과거에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들도 어렵게 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문재인 예. 전 대통령 같은 비서실장실 가도 굉장히 단출했어요.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 예, 사무실도 예. 굉장히 단출했고 오히려 불편했고 오히려 저렇게 통합적으로 한 군데 보이는 데서 업무하기보다는 떨어져 있어서 있으니까.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얘기했지만 뭐 자전거를 타고 가니 뭐 100m 몇 초 간에 가니 불편했던 부분이고 그걸 통합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의미가 있고 또 구조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제 백악관 모델 비슷하게 예. 백악관은 이제 부통령 뭐 대통령 고문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뭐 경호대장 마지막에 이제 비서실장 정무수석실 이렇게 시민사회 수석 이렇게 해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통합적이고 더 괴로운 일을 대통령이 수시로 들어올 수 있다는 긴장감 그리고 직접 오셔서 외벽을 없애버려라 예. 내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외벽도 그래서 없애라. 예, 어. 말은 신나게 일하는데 안지 그 쉰 냄새 날 정도로 열심히 일해라. 예, 이런 뜻으로 보이고. 아 발음이 신나게 이래요. 예. 그런 부분일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저기에다 플러스 민간 협력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 청와대는 실제 식구들은 소수이고 각 정부 부처에서 파견되는 임무 식구들이 또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굉장히 힘들고 복잡한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제 공간. 한 가지 지금 굉장히 다른 것, 역대 정부들과 다른 것, 역대 청와대와 정말로 다른 것. 이 기자의 시선으로 딱 보이는 건 하나를 꼽자면 김영주 의원님. 네. 어제도 그랬고 첫날도 그랬어요. 대통령이 출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집무실 정문에 딱 들어오자마자 기자들이 쫙 대기하고 있는 네. 거예요. 그날 궁금한 거 물어보는 거예요. 네. 장관 임명 강행하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또 뭐 일부만 강행한다. 네. 대통령 할 말 있으면 또 기자들한테 하고. 이게 사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는 불가능했던 구조란 네, 말이죠. 네. 어떻게 그래서 보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소위 뭐 인문학적 용어로 토포스라고 합니다. 공간이 이동함으로 생기는 새로운 문화거든요. 굉장히 소통 가능한 문화. 대통령이 토포스라고 하는 공간이 달라짐으로써 문화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장점이 있다. 이 문화를 계속 지속해 가서 대통령이 저 자리를 지나갈 때는 반드시 기자 질문 한두 개는 받고 갈 수 있도록. 예.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정부 그 업무 전반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핵심 이슈에 대해서 충분히 차에서 내릴 때 오늘 기자들이 무슨 질문할까를 염두에 두실 수 있는 긴장감을 가지고 또 소통하시는 이런 문화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예. 그래서 미국이나 다른 유럽의 어떤 정부 수반들의 모습과 우리 대통령 모습이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그런 밝은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어제 추경이 의결됐습니다. 정부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함께 보시죠.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존금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을 해드릴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자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출 구조 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새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을 빈틈없이 챙겨 나갈 것입니다. 시급히 백신이 필요한 국가들에게 충분한 공급과 안전하고 빠른 접종을 지원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코로나 관련된 대책 회의도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모습까지 보셨습니다. 국무회의 장면에서 숨은 그림 찾기도 아니고 어색한 장면이 하나 목격이 됐습니다. 뭐냐면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이 쭈루루 국무회의에 앉아 있는데 문재인 정부 장관 2명이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이분들은 여기 왜 앉아 있는 걸까요? 영상 보시죠.
자, 기자 출신의 장윤미 변호사님. 네.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좀 어색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초반 국무회의는 새로 장관된 분들끼리 앉아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아, 너도 장관 됐냐? 뭐, 나 누구냐? 뭐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근데 전 정부 장관 2명이 어색하게 지금 이제 또 마주보고 앉았어요. 네. 옆에나 앉아놨으면 이야기는 할 텐데. 지금 전임 정부 장관 2분이 저기에 왜 앉아 있는 겁니까? 아마 본인들도 굉장히 가시방석이지 않았을까 예. 싶기는 한데 이른바 꼬왔다라는 표현이 좀 정확할 것 꼬왔다? 같습니다. 예. 왜냐면 이제 헌법에 보면 국무위원은 정확하게 15명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전제가 돼 있습니다. 오. 그런데 이 국무회의 자체는 이 국무위원 중에 3분의 2 이상이 출석을 해야만 열 수가 있는 그런 전제 요건이 소위 있거든요. 정족수. 그렇습니다. 정족수가 3분의 2면 11명의 장관이 이 자리에 참석을 했어야만 회의 주제가 가능해지는 건데 예. 지금 임명안이 난항을 겪으면서 장관 수가 거기에 못 미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피치 못하게 이 전 정권의 장관들, 당연하게도 전 정권의 장관들은 다 이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이제 수리가 아직 안 된 그 중에 건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 출신이 아닌 그나마 이제 관료 출신의 무난한 이 장관들을 이른바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 첫 국무회의에 좀 마침표가 덜 찍힌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전임 정부 장관은 이제 꼬아와서 정족수를 이제 맞춘 네. 거군요. 김광삼 변호사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민주당이 상당수 장관들의 임명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부정적인 기류잖아요. 뭐 대표적으로는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 임명 강행을 할 수 없는 노릇이에요. 지금 또 박진 장관 등은 임명 강행을 했는데 한미 정상회담도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금 임명 강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우리 지금 이게 장관을 꾸어오는 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대통령이 새로 취임할 때마다 굉장히 반복적으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첫 국무회의 이전에는 적어도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 국무위원은 좀 채택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총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직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본안 상정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나와 있지 않잖아요. 네네. 그럼 적어도 총리는 대통령 취임 전에 이미 인준 여부를 결정을 해줘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 어떤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좀 잘못된 점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국무회의 할 때 보면 이제 꾸어왔다고 우리가 표현하는 권덕철 노영욱 장관 있잖아요. 이 사람들 비정치인 출신이거든요. 근데 아마 정치인 출신이면 저렇게 있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박범계 장관이 저기 있지도 않겠지만 저기 앉아 있었으면 상당히 좀 예. 그렇죠. 이전에 이제 같이 정치도 했고 국회에서 다 마주쳤기 때문에 예. 굉장히 뭐 친밀한 감도 있지만 이제 정치인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교적이고 또 자기의 어떤 정치적 그런 걸 위해서는 뭐 항상 뭐 좀 비교적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을 건데 일단 이제 관료 출신이랄지 전문가 출신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본인 입장에서는 어색하죠. 아, 나 이거 사표 내서 나가야 하는데 예. 아, 내가 이 자리에 왜 왔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돌직구쇼 김광삼 변호사님이 다른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도 저희들이 볼 때 어색해 보여요. 아, 그래요? 농담입니다. 아니, 패널로서는 그건 좋은 건 아닌데 농담이에요. 아무튼 좀 예. 이러한 측면이 굉장히 좀 바꿔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온라인에서 화제되는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애주가로 알려져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만찬 행사에서 술잔을 탁 들었는데 옆에서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황급히 술잔을 내리는 듯한 영상, 이 모습이 관측이 됐고 포착이 됐고 온라인에서 연일 화제입니다. 어떤 영상인지 직접 보시죠.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술 한 모금 드시다가 김건희 여사가 딱 보니까 바로 지금 급하게 내려놓는 영상입니다. 자, 온라인에서는 이 김건희 여사의 레이저 눈빛 때문에 황급히 술잔을 내려놓은 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사실은 좀 따지고 보면 이제 앞에서 누군가가 이제 인사를 했어요, 대통령에게. 그래서 이제 인사를 주시느라 이렇게 술잔을 내린 건데, 묘하게 김건희 여사의 아내의 눈빛이 겹쳤다는 거죠. 천하람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저희 장모님 딸을 모시고 사는 남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심정인지 다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아 그럼요. 모든 유부남이라면 뭐 예. 저도 이렇게 원샷 하려고 하다가 와이프가 네. 봐가지고 황급히 내려놓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네. 와이프를 내가 쳐다보지 않아도 시선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옆에서. 아 그럼요. 그 와이프님의 의사가 이제 저한테 공기를 타고 전달이 되죠. 장인어른의 따님 아닙니까? 그럼요. 근데 이제 다만 저 장면 자체는 제가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렇게 느꼈는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뭐 그렇긴 합니다만 이번 이제 취임식 만찬 장면에서 우리가 느꼈던 게 김건희 여사가 이게 굉장히 참 뭐랄까요 포토제닉하기도 하고 관심을 많이 받는다라는 게 느껴졌고요. 저런 레이저 눈빛뿐만 아니라 또 그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함께 이렇게 또 웃는 장면, 또 윤호중 위원장이 또 이렇게 밝은 표정을 한 장면 이런 것들이 많이 화제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건희 여사가 저렇게 사진으로 화제가 되는 거 말고는 조용한 내조를 이어가는 그런 스탠스를 잘 잡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취임식에서도 보면 한 두세 발자국 떨어져서 이렇게 오시고 이런 것들 보면 네. 취임 초기에 이런 많은 관심을 받지만 앞으로 미디어에 많이 등장하실 것인가? 저는 뭐 그렇게 예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자, 요 영상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누리꾼 반응도 재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리꾼 반응도 엇갈리는 것도 좀 흥미로워요. 그냥 뭐 저 장면이면 저 장면이지. 뭐 싸울 건 없거든요, 이거 가지고. 아내에게 레이저 술잔 내려놓는 대통령 귀엽다. 아내 눈치 보는 나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사람. 이게 내조다. 이런 여자 만나야 된다라는 의견부터 꽉 잡혀 사시나 보다. 국정도 영부인 눈치 보면 할 것이다. 김건희 여사가 앞으로 뭐 상황 될 것이다. 야, 뭐 이런 얘기까지들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후보 시절에 예. 저 사람이 정치인 출신이 아니다는 게 가장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밥 먹는 장면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밥 먹는 자리에서 진짜 밥을 먹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 그 정치인들은 윤 대통령은 계속 밥을 먹고 있어요. 진정성 있게. 예, 정치인들은 밥 자리는 얘기하기 위한 자리지 밥을 매개로. 그런데 실제로 저분은 그러니까 밥보가 바보라 그러잖아요. 바보 같은 이미지. 그럼 본인도 뭐 노무현 대통령 좋아한다. 그런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느껴져서 인간답고 뭔가 뭐 지킬 것 같은 뚝심이 있는 이런 네. 이미지를 형성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내조자 입장에서는 저런 부분이 불편해요. 저 사람이 가서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 데 가서 밥만 먹고 앉아 있고 술만 먹고 앉아 있고 걱정이 된다. 걱정된다. 이게 부인의 입장이랍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예, 또 그렇다. 예. 근데 저 장면은 사실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여지거든요. 눈빛이 저렇게 갈 때 앞에서 누가 와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술자리를 내려놨는데 그게 일치적으로 싱크로하게 느껴져 갖고 눈치 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설마 저 조그만 잔에 술 먹는 것까지 저렇게 눈치를 봤겠습니까? 그건 예. 아니지만 속으로는 술 많이 먹고 싶었던 심정도 내비쳤지 않았느냐. 그게 대해서 딱 걸렸다.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김영주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온라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애칭 중에 밥카라고 있습니다. 밥카가 뭡니까? 밥이랑 각하를 합성한 겁니다. 아, 밥카. 예, 그만큼 밥에 진심인 남자다. 이런 또 뭐랄까 이게 애정 어린 별명까지 나올 정도다. 뭐 소개도 드리겠습니다. 하나 궁금증이 사상 처음으로 차를 타고 출퇴근하는 대통령이에요. 서초동에 있는 원래 이 대통령 본인의 자택에서 집무실까지 출퇴근을 요즘 하고 있는데 원래는 관저에서 대통령이 집무실로 출퇴근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외교장관 공관이 한창 막바지 공사 중이라서 조만간 외교장관 공관으로 이제 대통령이 관저로 이사를 할 걸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원래 있던 집이긴 한데 서초동 집이 그래도 대통령이 사는 집인데 그 아파트 전체가 좀 굉장히 보안을 굉장히 강화해야 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궁금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사실은? 장윤미 변호사님, 네. 막 택배도 심각하게 검문 검색하고 뭐 다 이 신원 확인하고 뭐 그럽니까? 네, 일단 초기에는 그런 논란이 좀 있었어요. 예. 저도 그 근방에서 출퇴근을 하고 뭐 사무실도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 택배 기사분들이 항의를 하는 그 광경을 몇 번 봤었어요. 아니 왜 못 들어가게 하냐? 그 집을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다른 집 가는데. 근데 지금 이제 언론의 보도 내용을 보면 그런 문제는 다 해소가 됐다. 이렇게 뭐 신원을 확인하면서 하나하나 뭐 들여보내지는 최소는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좀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상당히 단지가 그래도 좀
규모가 있습니다. 사시는 분들의 불편을 좀 최소화하는 게 맞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지역에서 택배 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나중에 가면 오히려 내가 이 지역에서 택배 업무를 봤던 것이 또 자랑거리, 또 추억으로 남을 것 같기도 하다, 이런 뭐 입장들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김광선 변호사님 사무실이 여기 바로 앞이잖아요. 예, 저 바로 근처라서 매일 그 앞에를 뭐 두세 번 지나다니죠. 예. 그런데 이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사저죠. 거기에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좀 불편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뭐 대통령 집이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단지 가끔 가다 보면 주위에 경찰, 이제 우리가 사이드카라고 그러잖아요. 교통 경찰관 그 오토바이, 바이크가 이제 저쪽,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외진 곳에 좀 기다리는 걸 본 게 있고. 김광선 변호사님이 돌직구쇼 출근할 때 대통령 출근길과 겹친다면서요? 저거 마주치죠. 어. 꼭 남산선 3호 터널을 가면 대통령 그 아마 아침 출근하기 위해서 모시러 가는 경호팀인 것 같아요. 근데 예. 역시 대단하더라고요. 교통경찰관의 사이클 이것이 한 10대 이상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리무진 2대, 그다음에 미니버스 1대, 그러면서 지나다니는데 항상 3호 터널에서 마주쳐요. 그래서 아크로비스타 사무실로 아침 출근길 모시러 가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이제 주상복합이 오히려 보안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보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염려했던 것보다도 보안 측면이랄지 아니면 드나드는 사람한테 이제 불편함을 주지 않아도 되는 예. 그런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민주당 지도부가 삼선의 86그룹의 박완주 의원을 제명하겠다라고 제명 조치를 내렸습니다. 의혹은 성추행 의혹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또 민주당에서 성추행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엔 삼선 박완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지도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제명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비대위에서는 박완주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차 가해 우려, 그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세 내용을 밝히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감히 용서를 구할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민주당의 잘못이고 저희들의 책임입니다. 당내 성비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또 사고가 터졌습니다. 박완주 의원 사건은 2021년 연말에 발생한 심각한 수준의 성범죄입니다. 현재 의혹이 제기되어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예외 없이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하겠습니다. 갑자기 민주당에서 성추행 의혹이 접수됐고 확인됐고 제명, 꽤 강도 높은 징계를 하겠다라고 밝혀서 의아하실 겁니다. 저희 정치부 기자들도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갑자기 이런 일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내용도 비밀에 붙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따져보면 이 성추행 의혹이 발생한 시점이 꽤 이전입니다. 무언가 물밑에서 쉬쉬하고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의혹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삼선의 박완주 의원이 어떤 박완주 의원에게 어떤 의혹이 있는지 조간 신문들이 보도하고 있는 내용부터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보좌관 성추행 의혹, 민주당 박완주 제명. 보좌관 성추행 의혹, 전격 제명. 피해자 신고가 접수됐고 당 윤리감찰단의 자체 조사. 어제 오전 비대위에서 제명하기로 의결. 박완주 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천안을 지역구에서 삼선 86 운동권 출신, 총학생회장 출신이죠. 당 정책 총괄 정책위 의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 2021년 말에 발생한 심각한 수준의 성범죄, 4월 말 당에 신고 들어왔다. 2차 가해 방지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안 밝혔다. 그러면 성추행 의혹은 작년 말에 발생한 거고 지도부가 안 것은 4월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해당 박완주 의원은 2년 전 박원순 시장의 성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한 바도 있어서 더욱더 논란이 큽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광역단체장의 성범죄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참혹하고 부끄러운 심정이고요. 사실 피해자라고 부르지 않았던 부끄러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피해자 호소를 묵살하거나 방조하지 않았는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될 것입니다. 여성 보좌관을 향해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게 민주당 지도부가 밝힌 대략적인 내용인데, 김영주 의원님, 네. 민주당의 선배 의원으로서 또 이 같은 운동권 출신으로서 지금 이게 벌써 몇 번째입니까? 안희정, 박원순, 오거돈, 그리고 박완주. 예, 어제 뭐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국민들께 뭐라고 사과를 할 이렇게 명구스러워서 말도 꺼낼 수 어려운 이제 그런 측면입니다. 사실은 박완주 의원은 삼선 의원으로서 사실은 안희정 그 충남도지사하고 굉장히 친했던 분이고, 또 안희정 지사가 그렇게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최근에 들어서는 양성조 충남지사의 총괄선대 본부장을 맡을 예정이었고, 불과 제가 한 3, 4주 전에 천안에서 한번 뵌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때도 이미 그러면 내사 중이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이 잘못한 것은 결과적으로 12월 작년 말에 일어났던 일들을 거의 5개월 정도 이렇게 알게 모르게 쉬쉬하다가 아마 그런 배경은 대선 때문에 그것이 아마 수년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4월 달에 들어와서 그러면 실제로 그 피해자를 지난 3, 4개월 동안은 거의 방치했다. 그리고 중간의 과정은 또 면직시키는 과정에서 조금 불협화음이 있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그나마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확하게 박 전 비대위원장 또 대변인을 비롯한 어떤 윤호중 비대위원장까지 나서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늦었지만 만시지탄이지만 어쨌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할 건 구해야 되고, 다만 탈당이라고 하는 제명이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더 나아가서 국회 윤리특위에 윤리위원회 제소를 한다든지 좀 더 강한 어떤 액션이 그 다음에 취해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탈당, 제명을 해도 의원직은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봐주게 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도 나오고 있고, 의원직 던지고 수사받아야 된다라는 강한 비판의 여론도 오늘 조간신문 사설 중에는 있습니다. 여성 보좌관을 향한 성범죄. 민주당이 그렇다면 지난해 말에 발생한 사건, 그 피해자는 지금까지 어떻게 민주당에서 지냈던 건가? 왜 이제서야 제명 조치를 발표한 걸까? 의혹이 많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3가지 논란입니다. 첫 번째는 86그룹 민주당에서 또 성범죄가 나왔다는 것. 두 번째는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이 성범죄에 대해서 지금까지 쉬쉬하고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의혹. 이 세 번째는 해당 의원, 박완주 의원이 여성 피해자를 자르려 했던 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3가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지점 모두 다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죠. 피해자를 해고 시도했다라는 의혹입니다. 지난달 29일 국회 사무처에 여성 피해자 A씨의 이름으로 사직서가 접수됩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놀랍니다. 나는 사직 신청서 낸 적 없다 라고 하자 철회가 됩니다. 그러자 박완주 의원이 제3자 대리 서명으로 A씨의 사직서를 조작했다는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됐고, 자, 이 여성 피해자의 사직서가 철회되자 국회 사무처에 여성 피해자 보좌관이죠. 직권 면직 요청서가 제출됐습니다. 의원 직권으로 보좌진을 해고하겠다라는 겁니다. 천하람 변호사님, 성범죄도 모자라 피해자를 지금 자르려 했다는 거예요. 의원 이름으로 의원 직권으로 보좌진을 해고하는 게 직권 면직 요청서입니까?
이게 지금 제출됐다는 거 맞아요? 네, 이게 지금 굉장히 죄질이 안 좋아지는 예. 겁니다. 범행 이후에도 보면 그 의원이 보좌진을 언제든지 면직시킬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진은 뭐 신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의원이 직권 면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을 기다리게끔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직 기간 같은 것들을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이 바로 사직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직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박완주 의원 같은 경우는 30일조차 기다릴 여유가 없고 당장 자르고 싶은데 피해자는 나갈 의사가 지금 현재로서 사직할 의사가 없으니까 쉽게 말해서 피해자 명의의 사직서를 지금 보도 내용을 보면 위조한 걸로 일단 추정이 됩니다. 위조된 이제 사직서를 제출하니까 당연히 국회 사무처 쪽에서도 당사자한테 너 진짜 사직하는 거 맞냐라고 한 번 정도 확인할 거 아닙니까? 예. 나는 그런 적 없다, 사직한 적 없다라고 아하. 해서 이제 바로 잡아진 건데 이렇게 들통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30일이 걸리는 직권 면직을 해서 어떻게든 내보내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이 너무나 충격적인 일인 게 피해자에 대해서 이런 뭐 보호를 해도 모자랄 판에 쫓아내겠다 하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피해자 명의의 사직서를 위조를 하고 이게 안 들키겠다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예. 전 도저히 이게 과연 삼선 의원이라고 할 만한 행태인가 참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자, 이게 전형적인 성범죄에서 나오는 가장 최악의 패턴이에요. 장은미 변호사님. 네. 해당 여성 보좌관에게 몹쓸 성비위 행동을 하고서 그 권력형이잖아요, 이건. 그렇죠. 권력이 있고 권력이 높은 의원이 상대적으로 권력에서 낮은 지위에 있는 여성 보좌관을 향해서 몹쓸 일을 하고 또 그 권력을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자르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사직서까지 조작됐다. 최악 아닙니까? 네, 최악이고 전형적인 2차 가해입니다. 그리고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실제 사실관계로 드러나게 되면 이건 또 별도로 사문서 위조 등등으로 처벌도 가능해 보이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기본적으로 이런 성범죄는 남녀 간의 권력 구조 차이에서 기인한다라는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국회라는 공간, 이 상명하복 너무나 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런 성 문제와 관련해서 피해자가 되었을 때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이걸 법적으로 조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지난 대선 국면 때 이 어떤 범죄 행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아마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때가 이제 대선이 워낙에 한창 진행되던 때라 이제 피해자도 이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고 공식 문제 제기를 뭐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이게 왜 계속 이제 암묵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샅샅이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또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게 민주당에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뭐 피해 호소인이라고 언급하면서 2차 가해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헌 당규에 2차 가해에 대해서 뭔가 가해 행위를 하면 불법 행위를 하면 어떤 응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기로 했지만 그 부분도 사실 논의가 뭐 진행 중일 수는 있겠지만 좀 흐지부지 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엄중하게 되새기고 민주당은 뭐 선거에 정말 집중할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 앞에 정말 믿음을 드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제 의문이 듭니다. 과연 이 같은 성범죄 의혹을 언제 알았냐? 혹시 대선을 앞두고 뭔가 쉬쉬했던 건 아니냐? 라는 의혹마저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뒷북조치 은폐 시도 의혹.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이 지난해 말에 발생됐다. 박완주 의원, 지난 3월까지 당 정책위 의장으로 지도부 소속이다. 당 지도부의 최초 인지 시점이 언제일지 한 민주당 관계자, 대선 앞두고 일부 의원이 이 사안과 관련해 논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 피해자가 대선 끝난 후 직접 신고했다. 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네.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범죄는 이제 권력형 성범죄라고 하죠. 예. 근데 권력형 성범죄의 특징은 우리가 뭐 안희정, 오거든, 박원순 시장에서 보았다시피 처음에 이게 문제가 불거지면 은폐를 시도를 합니다. 근데 은폐 자체가 그냥 은폐가 아니고 피해자를 회유하고 협박하고 경우 때는 지금 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사직서까지 뭐 유조를 했다, 직권 면직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실 피해자들이 대부분 권력형 성범죄에서 굉장히 약자예요.
약자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되죠. 또 내가 이것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나에 대한 어떤 운명, 직장 이런 것도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사건 자체가 작년 12월에 있었고 물론 이제 피해자가 대선을 고려해서 문제를 안 삼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민주당 내에서는 좀 알려졌을 가능성이 크고 결과적으로 몇 의원들이 논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2월에서 4월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무마를 하려고 시도를 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아니 박완주 의원이 사과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해야 하는데 계속 어떤 은폐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편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참다 못해서 4월에 당에 이제 정식 신고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어떤 워딩을 보면 심각한 수준의 성범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냥 성비위 뭐 그 정도로 성희롱 이런 얘기 아니고 심각한 수준의 성범죄라는 것은 아마 성범죄 중에서 가장 수위가 높은 아주 중요한 그런 범죄가 아닌가 싶어요. 일단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심각한 수준의 성범죄가 확인됐다라고 얘기했어요. 성범죄라는 표현을 썼어요. 비대위원장이. 그렇죠. 그런데 비대위원장 확인됐다는 이야기는 피해자랄지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증거도 충분히 있고 이건 성범죄라고 확정을 진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범죄 사실이 사실은 제명하기 이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밖으로 표명이 됐을 때 이제 공직선거 이번에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랄지 이런 거에 굉장히 당 지도부에서는 고민을 하다가 전격적인 제명을 한 거죠. 어제 돌직구 뉴스하면서 속보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단지 제명에 이 제명 자체가요 당 자체의 징계에 불과해요. 그러면 이 박 의원의 신분에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근데 향후에 있어서 국회 차원에서 제명까지 해야 하는 사안이다 확인이 되면 그런 생각이 들고 진실규명 당연히 돼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사기관이나 수사도 당연히 이루어져서 처벌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지금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는 계속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하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고 그런 조치를 취해서 과연 재발이 안 되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성인지, 성인식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적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지도부에서도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겠다라고 했고 저희들도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아시리라고 봅니다. 아직 형사범죄로 단정되지 않았다라는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심각한 성범죄 수준이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용어는 성범죄 의혹으로 저희가 통일을 해서 방송을 해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어떤 수준의 범죄였는지를 어떤 수위의 범죄였는지를 추정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이 방송을 보고 있을지 모를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점 저희들이 주의해서 계속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준수해서 보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선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대선을 앞두고 뭔가 쉬쉬하려 했을 정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저 사안이 대선 전에 밖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대선에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이제까지 없던 일이 한 번 나온 게 아니고 지금 계속 민주당 내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전 보궐선거랄지 보궐선거부터 그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이 영향을 많이 끼쳤는데 지난 대선은 굉장히 박빙의 어떤 그런 대선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성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또 국민의 인식이 굉장히 비판적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이런 사안이 나왔으면 대선에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박완주 의원이 제명되던 날 또 2차 가해 의혹이 민주당 내에서 불거졌습니다. 또 다른 일이죠, 이건. 김원희 의원의 과거 보좌관, 지난 1월 동료 직원 성폭력 혐의 피소. 피해자는 김 의원 측근들로부터 의원실 차원의 합의 종용, 증인 겁박 등 2차 가해를 받았다라며 호소를 했습니다. 김 의원에게도 2차 피해를 호소했지만 별다른 조처가 없었다라는 의혹과 주장이 나옵니다. 김원희 의원 막중한 책임감 느낀다. 저의 대처 포함 윤리감찰단의 조사를 응할 것이다.
여당에서는 2차 가해 알고도 묵인했다. 민주당 김 의원 제명하고 사과하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제명. 당 소속은 이제 안 되지만 의원직은 유지한다. 오늘 동아일보 사설을 보니까 의원직 버리고 수사받아라. 수사받아야 될 사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제는 당의 차원을 뛰어넘었습니다만은 민주당도 포함해서 국회의원 내부 스스로가 자기들 권위를 제대로 높이기 위해서 저와 같은 성비 혐의자 또 실제적으로 어떤 범죄에 준하는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그런 사건을 이런 당사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더 국회의 윤리 수준을 높여서 제명 조치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배지도 빼앗아 갈 수 있는 어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나 앞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그런 조치가 수사를 포함해서 앞으로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 보좌진들은 더 큰 성비위 제보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함께 보시죠. 민주당 보좌진들 더 큰 성비위 제보도.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가 있어요. 차마 공개적으로 올리기 민망한 성희롱성 발언들이 확인됐다. 더 큰 성비위 문제도 제보받았다. 더 큰 성비위 문제도 제보받았다는 거예요. 어쩌다 우리 당이 이 정도로 됐나 싶을 정도로 민망. 박 의원 건처럼 다른 건들도 올바른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을 향해서 더불어 N번방이 아니냐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 N번방이라 불러도 손색 없다. N번방의 불꽃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진정한 불꽃이 돼 악의 뿌리를 뽑아주길. 정의당 제명 처분은 당원 자격에 관한 것일 뿐 국회의원직에 대한 처분이 될 수 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에서 권력형 성범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함께 보시죠. 2018년 3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수행비서 성폭행, 2020년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직원 성추행, 2020년 7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 성추행. 최강욱 국회의원도 있죠. 본인은 혐의에 대해서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징계 절차 중. 장 변호사님, 네.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이게 참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차례 반복된다는 건 이게 개인만의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에는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위계 그리고 서열의 차이가 존재하는 공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가 되더라도 함부로 이야기하기 조심스러운 본인이 이건 내가 앞으로는 국회 보좌진으로 일 못하는 거 아니야? 정치권에서는 발도 못 붙이는 거 아니야? 내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 이 부분의 불이익이 나한테 또 가해지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불안감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정치권이 풀어내야 될 숙제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실제로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대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럴 때 이분들이 받는 이 고통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 헤아림 없이 이런 부분을 무마하려고 했다. 그냥 알아서 처리하라고 주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의원이 사실상 방치를 했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왜 그렇다면 이런 일이 또 반복이 됐느냐. 이게 엄정하게 제대로 조치되지 않았던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지금 뭐 당 차원의 제명, 박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됐지만 당연하게도 이게 본회의 의결 안건이라서 그렇다면 의원직 제명까지 이게 제적의원 3분의 2라는 또 가중된 요건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범죄, 성비위와 관련된 의원들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제명 요건을 조금 감중을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좀 여야 할 것 없이 논의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렇게 공론화하기 어려운 그런 특성상 이럴 때 이를테면 대학교에서 아니면 직장 내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진다면 전수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함구하고 있는 또 숨어있는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방위적인 조치를 이제 여야 할 것 없이 함께 논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시대를 맞았는데 한 사람의 과거 발언들이 지금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바로 김성애 종교 다문화 비서관의 발언들입니다. 동서에는 뭐 정신병의 일종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밀린 화대라라는 표현도 했고 조선시대 여성 절반은 성노리개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해명들이 부끄러운 역사 반성하자는 것이 잘못됐냐. 포괄적 사과와 배상 트집 잡고 개인 보상 집요하게 요구하는 누군가와 언쟁 과정에서 난 말이다. 치료에 의해 뭐 바뀔 수 있다. 이런 지금 해명들과 과거 발언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은 유유상종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말한 당사자의 정신 상태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발언입니다. 유유상종,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다고 했습니다. 김성회의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향하는 역사관과 성인식이 어떤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인사입니다. 지금 자 천하람 위원장님 보면은 발언들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고민정 의원 좀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저도 직접 취재를 했는데 아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사람 빨리 정리해야죠. 예. 아니 이게 지금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서 밀린 화대 이런 얘기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정상적인 사고는 아닌 발언이에요. 아유 그럼요. 지금 대통령실에 지금 아무리 뭐 이분이 높은 지위가 아니고 뭐 하고 하다고 해도 이런 사람 둬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예. 과거에 저희 보수가 뭐 친일, 뉴라이트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 보수 정체성도 흔들리고 이미지도 국민들한테 정말 낮아지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그런 거를 극복하고 이제는 21세기에 맞는 합리적인 보수로 나아가려고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이런 사람 하나가 문제를 일으키고 또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마치 우리 대통령실 전체 또 저희 국민의힘 전체가 저런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받는단 말입니다. 방금 고민정 의원이 유유상종 이런 비판을 했듯이.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에서도 뭐 지켜본다 이렇게 하실 일이 아니고 지금 본인이 저런 말을 했다라는 자료는 뭐 명백하게 남아 있는 거니까 오늘 중에라도 빨리 결단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김광산 변호사님, 조선 여성 절반은 성노리개다.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 맞는 사실도 아닌데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잘못됐다라고 인정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지금 논란이 일자 더 지켜보겠다 이런 태도도 대통령 집무실에 지금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건데 애초에 이게 검증 과정에서 안 걸러졌습니까? 비서관인데 저희 검증이 사실 어렵진 않거든요. 본인의 이전에 쓴 글이랄지 이런 걸 검토해 보면 되고 누구의 아마 추천해서 들어왔지 않겠습니까? 임명됐을 거예요. 그러면 저분이 지금 사실은 사과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응대하는 방법도 보면 본인의 이전에 말했던 거에 대해서 오히려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뭐 사실 있지도 않는 논문을 근거로 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발언을 정당화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냥 저분이 했던 그러한 발언들이 숫자에서 잠깐 실수한 발언 그러면 사과를 하면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는 발언이에요. 근데 머릿속에 꽉 차 있고 가치관 자체가 저런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사과를 한다면 저건 진정한 사과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종교 다문화 비서관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차별이 아닌 우리가 다름을 인정해야 하고 종교가 됐건 다문화가 됐건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인데 그런 인식에서 가장 멀리 떨어지고 오히려 편견을 가지고 있는 평등에 대한 인식이 없는 저런 사람이 오히려 가서는 안 될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지켜보겠다 이 말 자체도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이런 경우에는 가차없이 해임을 하고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뜨거운 소식 3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마스크를 쓰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 사흘 만에 도발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 북한의 스케줄은 도발 패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제 오후 6시 29분경 평양 일대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20초 간격 동해상에 발사했습니다.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이 됩니다. 북한이 잘하는 게 방사포를 계속 개량을 해요.
점점 크기도 키우고 위력도 키워서 이게 방사포라고 부를지 사실은 미사일로 봐도 되거든요. 그거는. 미사일로 봐도 돼요. 미사일로 봐도 될 정도의 규모의 방사포. 전술 핵을 장착할 경우 그렇기 때문에 핵 타격 핵미사일로 둔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군에선 초대형 방사포 3발 연속으로 발사하는 것은 처음이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그러고 보니 어느샌가 우리 군에서 불상의 발사체, 미상의 발사체 이런 표현 싹 들어가네요. 그냥 방사포는 방사포다 이렇게 바로바로 하네요. 뭐 정확한 표현을 좀 직접적으로 하기 시작했죠. 예. 최근 들어서 KN-23, 24, 25 이렇게 실제로 방사포라고 하는 것은 다발성 멀티플 로켓 그다음에 이제 그 발사체를 전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다가 무엇을 다느냐에 따라서 위성이나 핵탄두를 달 수도 있는 그런 다탄도 한꺼번에 여러 발 발사할 수 있는 KN-25 같은 굉장히 위력이 좋습니다. 한 300km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발사체이기 때문에 실제로 앞으로 지금 이제 보란 듯이 윤석열 정부가 이제 그동안의 대통령 대실 과정에서 뭐 선제 공격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그 시비를 많이 할 가능성이 많고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지금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제 중국이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말까지 통제했던 걸 다시 풀었다가 다시 국정을 조이기 시작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4월 15일, 4월 25일 말하면 태양절 그다음에 혁명군 창건일 이때 대규모 열병식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그것이 갑자기 코로나가 재창궐했을 가능성 물론 그전부터 코로나가 없지 않았겠습니다만 그것이 더 확진될 수 있고 또 변형된 코로나가 나왔기 때문에 대외적으로까지 말하자면 국무위원장이 마스크를 쓰고 나가지 않았느냐 여기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뭐 우리 군을 다녀오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북한이 이제 정부가 바뀌거나 뭔가 북한이 대내적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구형 방사포를 그렇게 많이 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도발 수위도 높이고 위협 분위기도 고조시켜서 뭔가 북한이 얻으려는 협상의 어떤 레버리지로 사용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저도 이제 국방부를 취재해서 이거 옛날 이 방사포나 이런 포탄들은 이게 오래되면은 수명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고 소진이다. 옛날에는 재고 소진 많이 했었는데 지금 김정은 시대 들어서는 제가 유심히 보는 게 김용주 의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계속 성능을 개량해요. 개량하죠. 신형 방사포. 지난번 ICBM 미사일도 크기가 더 커졌거든요. 사거리도 더 높아지고 북한이 뭔가 위협의 실질적인 위협 수위를 계속 올리고 있다는 느낌 듭니다.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사실은 거기에다가 7차 핵실험까지 가능해지는 그러니까 지금 그것만 남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이 곧 있을 텐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또 국제사회가 오히려 유엔 안보리조차도 중국과 러시아에 맡겨서 대북 제재라든 이런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을 극대화시키는 위기를 극대화시켜서 오히려 어떤 그 미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다시 한번 북한에 대해서 대결 구조로 갈 것인지 비핵화 협상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불가역적인 그런 어떤 그 비핵화에 따른 어떤 경제 개혁의 조치를 갈 것인지 북한 사회도 굉장히 기로에 놓여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극단적인 자기가 시위할 수 있는 극단화를 시키면서 대외적인 위기를 조성하면서 국내적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다 그렇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북한이 김정은 마스크까지 쓰고 나와서 코로나 비상시국을 선포했는데 왜 이제서야 궁금합니다. 함께 보시죠. 2년 3개월에 걸쳐 굳건히 지켜온 우리의 비상방역 전선에 파공이 생기는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총 비서동지께서는 전국의 모든 시군들에서 자기 지역을 철저히 봉쇄하고 악성 비루스의 전파 공간을 빈틈없이 완벽하게 차단할 데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코로나가 있다는 것을 비밀로 해왔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어제 저 영상을 공개했고 새벽 2시에 긴급 회의까지 가졌다고 합니다. 이거 왜일까요? 자, 북한의 행동에는 항상 의심을 해봐야 되고 의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럴까? 새벽 2시 긴급회의라는 거예요. 북한 방역당국, 평양 모 단체 소속 발열자들, 오미크론 변이가 검출됐다라며 어제 새벽 2시 정치국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최중대 비상, 모든 시군 봉쇄 명령, 최대 비상 방역체계 선언, 확진자 발생을 첫 인정한 겁니다. 이거 왜 이럴까? 김영주 의원님, 네. 북한 전문가들을 제가 좀 오늘 새벽에 취재를 해봤는데 다양한 의견들을 내고 있던데 지금까지 코로나가 쭉 발생이 되는데 지금 북한 김정은이 더는 손 쓸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건 아니냐라는 것. 두 번째는 지금 중국에서 다시 일고 있는 재유행 국면이 북한에게 뭔가 타격을 줘서 숨기려고 해도 북한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건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있던데 김용주 의원께서는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평양이 뚫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럼 평양이 뚫렸다라고 하는 것은 북의 핵심 간부들이 확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김정은 일가조차도 안전하지 않다. 그리고 이미 이제 과거에 어떤 남북 정상들 만났을 때도 평양의 보건 상태가 또 뭐 의료 상태가 형편없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실제로 보면 중국 입장에서도 10월이나 11월로 보여지는 말하자면 시진핑 3년정에서 베이징과 상하이를 봉쇄하고 있는데 북한만 그렇지 않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우리 측의 지원이나 뭐 국제사회의 어떤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일 수도 있겠군요. 이제 권영세 어제 통일부 장관 그 청문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이제는 갈 때까지 갔을 때는 두 가지 분리해서 인도적 지원은 받겠다라고 북한이 내세우면서 그걸 계기로 새롭게 남북 대화를 재개해 보는. 제가 처음부터 이제 왜 권영세라고 하는 굉장히 중량감 있는 인물을 이 정부가 통일부 장관을 할까? 더 높은 장관을 하시지 않고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공렬하는 측면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바로 취임하자마자 백신을 풀겠다. 그럼 그 백신에 푸는 그 시스템 속에는 북한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의료 지원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거의 말하자면 벼랑 끝에 있는 북한을 양면 당근과 채찍 전술로서 이 대북 어떤 통일 과정들까지 논의해 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북한 소식 짚어봤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 주인공 공개합니다. 바로 이재명 후보입니다. 개항 출마 선언한 이재명 후보, 요즘 선거운동 한창인데 한 시민이 개항이 호구냐라며 이재명 후보에게 강한 항의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제재하려는 주변 사람들을 만류하고 듣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장면 함께 보시죠. 저런 사람들 왜 켜왔어? 놔주세요. 아니 막지 마세요. 하고 싶은 여기 왜 왔어? 오늘만 자유잖아요. 하실 말씀하세요. 아니 개항이 후보냐고. 여기 왜 왔어? 분당에 가. 분당에 가서 싸워. 김관선 변호사님, 시민이 이제 개항 시민이 항의를 한 걸로 보이는데 이재명 후보 민주당 지지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싫은 게 아니라 왜 개항에 왔냐? 개항에 연고도 없이 개항이 뭐 호구냐 이런 말씀하시고 분당에 가서 뭐 싸워라, 분당 가서 싸워라 뭐 이런 말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희 얘기는 처음 나온 건 아니잖아요. 예. 이재명 후보가 개항 의뢰 오지 않느냐 이제 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왔어요. 근데 뭐 제가 돌직구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그건 이미 물밑작업 돼서 개항 의뢰 이재명 후보가 나올 것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결국은 뭐 나와서 출마를 했어요. 근데 저도 시민의 한 목소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지를 하든 지지하지 않든 간에 저런 목소리는 충분히 나올 수 있죠. 단지 이제 바로 후보자 앞에서 어떤 약간의 이제 품격적인 면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그런 언어일 수는 있겠지만 이제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재명 후보가 마치 자신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 자신을 희생하고
민주당을 위해서 나왔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말은 설득 이해가지 않아요. 일단 명분이 없는 출마하고 또 경기도 도지사를 했고 또 분당에 사는 분이 인천 계양을에 나왔고 이것이 사실은 민주당이 굉장히 꽃길인 그런 지역구잖아요. 그럼 본인이 이제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지역구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희생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 그냥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를 계양을에 내보내서 지방선거에 동료를 얻겠다고 하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동료를 얻는 게 아니라 좀 떨어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이재명 후보가 계양을에 출마하면서 대장동 문제가 또 불거졌잖아요. 그럼 대장동 이슈가 이재명 후보의 한정된 이슈는 아니에요. 대선에서 계속 대장동 이슈가 뜨겁게 논란이 됐었고 또 이재명 후보가 계양을에 나오면서 또 계속 경기도랄지 다른 여당이랄지 아니면 다른 후보들이 대장동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저게 동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지방선거에 있어서 대선 때 어떤 대장동 의혹을 떠올리게 해서 결국 표를 깎아먹는 그러한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장윤 변호사님은요? 네, 사실 이 영상 너 왜 계양에 당신 나왔냐, 무슨 명분이냐, 내가 20년 동안 계양에서 살았던 사람이다, 좀 용인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이 영상이 뭐 시민이 찍어서 올린 영상이 아닙니다. 이재명 유튜브에 올린 영상인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영리하게 선제적으로 좀 대응했다. 그리고 이런 공격 그리고 어떤 시민들의 반응이 나왔을 때 그러면 그 말씀까지 겸허히 듣겠습니다. 한번 말씀 주시죠라고 보여주는 그런 태도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네. 칭찬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계양에 사시는 분들 입장이 갈릴 수 있겠지만 이재명이라는 정치적 체급이 큰 정치인이 우리 지역구로 왔을 때 지역 발전을 좀 더 견인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기대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역구민에게 명분 없는 출마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만 작용할 것이냐? 그렇게 보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지금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뭐 불과 2달 만에 한 50일 만에 이재명 전 지사가 다시 등판한 거에 대해서 뭐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정치인 개인으로만 봤을 때는 뭔가 휴지기를 더 갖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직전까지도 그 참모진들이 좀 다시 뭐 6일 그 지방선거 국면에서 재등장하는 거에는 조금 주저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 전국구 선거를 치를 얼굴이 없습니다. 지도부 공백 상황이고 그렇다면 그 무게감을 누가 지고 가는 것이 맞겠느냐.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결단을 한 측면도 좀 분명히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분당과 계양 중에 어디를 나가야 될지는 사실 분당을 나가도 좋았겠지만 이 부분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한 10%포인트 진 지역입니다.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이 국면에 걸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네, 다양한 의견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야 사이에 또 논쟁이 있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아이를 밀쳤냐 안 밀쳤냐 이게 지금 논쟁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한번 보시고 판단해 보시죠. 이재명 후보가 유세중이에요. 이렇게 연단에 올라가는데 아이를 밀쳤냐 안 밀쳤냐 요게 지금 논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유세중에 연단에 올라가는 요청을 받은 이재명 후보가 자, 근데 시민들과 뭐 분위기는 좋아요. 손 흔들고 자, 아이가 이제 길을 가로막고 있자. 요 행동 밀쳤냐 안 밀쳤냐 요게 논란입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 측과 민주당의 입장 함께 보시죠.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옆으로 이동시키는 모습 보호 차원에서 한 행동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입장 해명이 과관 차라리 벽으로 착각했다고 말하는 게 설득력 노룩 푸시 보지도 않고 미는 상황 뻔히 드러나 있는데 억지 쓰냐라고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장면을 보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밀쳤다고 보십니까? 보호했다고 보십니까? 두 분의 의견 들어보죠. 천하람 변호사님. 아니
보호를 했다라는 말이 안 되는 게요. 예를 들면 그 여자아이가 어떤 다른 위험 요소가 있어서 거기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밀었다라고 하면 말이 되는데 저 상황에서 유일한 뭐 위험 요소라고 표현하면은 이재명 후보밖에 없어요. 아니, 본인이 왔기 때문에 여자아이가 밀쳐질 위기가 있어서 치운 거지 않습니까? 본인이 위험 요소인데 본인으로부터 보호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보호할 의도였다면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가서 아유 조금만 비켜줄래? 내가 여기 올라가야 되거든. 이렇게 말을 하면 되잖아요. 예. 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도 아니었는데 왜 말도 안 하고 밀어놓고 그걸 보호했다고 그래요? 저는 저 상황을 본 저런 해명 자체가 저도 더 표를 깎아먹는 해명이 아닌가 싶고요. 한 가지만 더 지적하자면요. 예. 지금 우리가 실외에서는 마스크 안 써도 되는데 실내에서는 마스크 써야 됩니다. 유세하러 다니시는데 저거 분명히 실내에 있다가 나오셨거든요. 실내에서 마스크는 또 왜 안 씁니까? 예전에 저희가 대선 그 선거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께서 윤석열 후보가 마스크 안 쓴다고 엄청 뭐라 그랬었어요. 본인이나 잘 쓰시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거는 보호가 아니다, 밀친 거다. 네. 라는 의견. 김용주 의원님은요? 글쎄, 이 논쟁 자체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보호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밀쳤다고도 볼 수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애매한 지점이 있는 거죠. 올라가는데 옆에 있으니까 밀쳤다고도 아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보호라는 것은 안아서 옆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장면은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밀친 다음에 저 아이의 모습이 당황하거나 막 쓰러졌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약간의 어떤 내가 올라가니까 약간 옆에 서 있으라라고 하는 약간의 보호가 있는 거고 약간의 밀침이 있다고 봅니다. 약간의 밀침과 약간의 보호. 예,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저는 정상이라고 봐요. 그걸 보호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밀쳤다면 저 아이가 밀쳐서 쓰러졌거나 굉장히 당황했거나 예. 그런 장면도 잘 보이지 않거든요. 다만 너무 아이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갔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혹시나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A한테 불편함을 줬다면 사과하면 될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다양한 의견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뜨거운 소식 세 번째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한 게 역대 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39만 3천 건, 대통령 사생활 관련 최장 30년까지 비공개가 되죠.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기록물이 1,116만여 건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된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다. 예컨대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만 5천여 건이라는 겁니다. 비밀 기록물은 2천 건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지정 기록물? 자, 이렇게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에게 받은 선물, 김정은이 준 거북선 선물, 교황이 준 올리브, 청동 올리브 가지 선물, 나머지 목록은 검수와 정리 작업을 거쳐서 공개할 예정이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요 대통령 지정 기록물도 굉장히 필요해요. 보존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요 요건이 30년간 비공개를 설정한다는 게 있는데 왜 우리가 한창 논란이 됐던 뉴스 하나, 법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된 서해 공무원 유가족들의 요청에 의해서 청와대가 공개하라고 했는데 끝끝내 이제 공개하지 않고 항소를 했어요. 네. 그게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됐는지 여부는 현재까지는 뭐 불확실합니다만 좀 지켜봐야겠군요. 저도 기록물이 이관됐다고 해서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과연 그 기록은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현 정부에서 이건 당연히 공개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항소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항소했는데 항소 취하할 것이고, 그럼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판결문에서는 공개하라고 나왔고, 이게 만약에 지정 기록물로 됐으면, 근데 아마 지정 기록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기록물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정 기록물은 대통령 사생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30년 정도의 이게 비공개되고 다른 기록물은 15년 정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지금 현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을 참 상당히 고려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아마 이제 항소 취하면 이게 확정이 될 텐데 저도 좀 궁금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사실은
문서가 됐든 물건이 됐건 생성이 되거나 접수된 건 다 대통령 기록물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당연히 그것도 대통령 기록물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걸 과연 제외하고 이걸 공개할 수 있을까? 이제 법적인 좀 충돌 문제가 있는데 현 정부에서 그걸 어떻게 묘안을 짜내서 공개를 할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방선거 이야기 본격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중에 경기도 선거가 뜨겁잖아요. 단일화 변수가 있습니다. 수도권 최대 승부처 김은혜, 김동연 후보의 여론조사상 박빙으로 나오니까 이 무소속 강용석 후보와 단일화가 하냐 안 하냐가 이번 선거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 나옵니다. 또 마침 어제 TV 토론회도 있었습니다. 그 장면 보시죠. 집권 여당 후보가 정답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뿐이 아니라 일꾼입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인사, 예산 다 가져와서 100번, 1000번이라도 경기도민을 위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세일즈하고 몸 던져야죠. 저는 바짓가랑이를 붙들더라도 하나라도 더 가져오는 그런 지사 되겠습니다. 안 되면 바짓가랑이를 붙잡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경기도정은 천수답 행정이 될 것입니다. 천수답은 비가 오기만 기다리는 작은 산에 있는 논들이지요. 경기도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닙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명심과 윤심이 아닌 민심을 따를 도지사가 필요합니다. 두 분 지금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두 분의 교통 공약을 살펴보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하겠다 말로만 하면 더 이상 이제 국민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여론조사 몇 장 보겠습니다. 최신 여론조사입니다. 지금 중부일보 데일리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보면 김은혜 후보 44.8, 김동연 후보 41.0. 아유,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10%가 넘어요. 10.1%. 이렇게 되면 단일화 이거 고민할 법하죠. 또 다른 여론조사입니다. 김은혜 후보 39.2, 김동연 후보 44.8, 강용석 후보 5.4. 강용석 후보가 5 미만으로 나오면 굳이 단일화할 필요가 없지요. 자, 이런 여론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용석 후보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마어마한 분이 단일화 중재를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마어마한 분까지도 직접 전화해 김은혜 공격하지 말아달라. 함께 잘 싸워야 하지 않겠냐라고 당부했다. 양보만 요구하면 강용석은 끝까지 완주할 수밖에 없다라고 김세희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은혜 후보는 이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저의 유불리만을 따져서 단일화를 이야기를 한다는 건 도의가 아니다라는 취지를 말씀드린 바가 있었었는데요. 상대 후보의 존중을 하지 않아서 드린 말씀이 아니었고요. 경기도민분들께서 맞다고 생각하시는 그 시선을 따라갈 겁니다. 단일화를 할까 안 할까? 천하람 변호사 어떻게 봐요? 저는 그 정식의 단일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가 강용석 후보라 단일화를 하는 순간 민주당에서 아마 그 가로세로 연구소 하이라이트를 24시간 내내 틀 겁니다. 그리고 24시간 내내 하이라이트 틀면은요 중도층들 놀라서 다 도망가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경기도지사 선거에만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거의 모든 지역에서 10% 이상 국민의힘 표를 깎아 먹을 수 있는 그런 폭발력이 있는 이슈거든요. 제가 농담삼아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송영길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나리오가 강용석 후보와의 단일화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중도층이 저희로부터 많이 이탈해야지만 거의 뭐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시나리오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아마 지금 뭐 아까 그 뭐 가로세로 연구소 측 입장도 들어봤습니다만은 강용석 후보가 그냥 물밑에서 양보를 하면 모를까. 저희가 공식적인 단일화하고 이러는 거는 저는 온당치 않다라고 보고 김은혜 후보도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 할 거다. 네. 김용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막바지에 갔어도 계속 여론조사상으로 뭐 5% 정도로 계속 진원조사가 나온다면 극히 마지막에 거의 어떤 그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2, 3일 전에 미리 단일화하면 상당히 그런 상대방의 말하자면 공격적인 어떤 홍보, 뭐 가로세로 연구소 영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 투표가 그 전주 토일이 있거든요. 예. 사전 투표 2, 3일 앞두고 단일화 시도를 해볼 수도 있다. 해볼 수도 있다. 조사상으로 계속 이기는 조사가 안 나오고 지는 조사가 나온다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것을 두려워할 수 있느냐. 예. 김문호 후보로서는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선택지는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천하람 당협위원장의 지적은 가로세로 연구소 하이라이트를 계속 틀면 중도층이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가로세로 연구소를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미. 그렇지만 선거에서는 경기도 국정에 있어서 서민의 도정에 있어서 말하자면 불가피하게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나가라고 해서 나온 김은혜 후보가 경기도에서 진다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초기부터 굉장히 큰 말하자면 악재로 출발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 않아도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경기도가 진다는 것은 그 전반기의 국정이 굉장히 먹구름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뭐 가로세로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단일화의 역풍을 감내하고라도 경기도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그 길을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번엔 서울 선거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출마 선언을 공식화했고 송영길 후보도 예비 후보에 등록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유능한 일꾼을 재신임해서 잃어버린 10년을 넘어 미래로 도약할 것인가? 서울 시민들께서는 서울시정을 대통령 견제나 개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도피처로 생각하는 후보가 아니라 시민을 위해 전력 투구할 후보를 선택해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제가 대선 기간 동안에 쇠망치로 머리를 맞아도 쓰러지지 않고 또 컷오프돼도 쓰러지지 않고 여기까지 불사조처럼 왔는데 일하는 시장, 여러 혁신을 가져올 시장, 송영길과 함께 서울을 바꿔봅시다. 저희들은 6초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5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